안녕하세요. 언니네 헌책방의 언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영화평론가 한창호의 영화 그림 속을 걷고 싶다입니다. 책 제목인 영화와 그림 사이에는 쉼표가 찍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책이 영화와 미술이라는 두 시각예술 장르 사이의 내밀한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의 부제를 영화의 상상력은 어떻게 미술을 훔쳤나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의도된 쉼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자 소개를 먼저 하자면 영화 평론가로 알려진 한창호 작가는 중앙일보 기자 시절 동료들과 수요일마다 영화 토론 모임을 가졌는데 그 인연으로 영화 공부를 시작해 1997년 이탈리아로 떠나 볼로냐 대학에서 영화학을 공부하셨다고 해요. 이탈리아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 준비를 할 때 시내21에서 연재물을 쓰자는 제안을 받았고 영화 속에서 미술의 이미지, 화법, 구성, 주제 등이 어떻게 활용되거나 재해석되는지를 추적해 영화와 미술이라는 연재물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그렇게 2004년 4월 초부터 쓰기 시작한 시내21의 연재물에서 35개의 글을 편집해 묶은 책인데요. 저자도 말했듯이 영화가 도둑질의 예술이라고 한다면 영화가 미술사의 이미지나 모티브를 어떻게 훔치고 차용하고 변용하는지, 나아가 주제적 유사성, 창작 태도, 시대적 맥락 등을 포함해 영화와 미술 사이의 연결을 매우 심도 있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이 출간되기 전부터 저도 시내21의 맹렬한 애독자 중 하나로 90년대 후반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 불리던 시기부터 2000년대 초 중반까지 거의 모든 시내21을 정독했던 저로서는 한창호 작가의 이 연재물도 굉장히 애정하며 읽었었고요. 당시 출판사 돌베개에서 출간된 이 책이 제 손에 들어오게 된 건 조금 다른 인연 때문인데요. 저와 같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함께 시내21을 애독하던 자칭 B급 영화 애호가이던 친구가 저와 친구가 된 지 10년을 기념하며 생일 선물로 준 책이 바로 이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조금은 저와 운명적인 만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다른 영화 평론서들과는 다르게 조금 특별한 이유는 오늘 읽어드릴 챕터에서도 설명되어 있기는 한데요. 제가 좋아한 영화들, 예를 들면 알모도바르의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 속에서 팝 아트적 요소들을 찾아낸다든지 히치콕 영화들 속에서 살바도르 달리르, 에밀 코스투리차 속에서 마르스 샤갈의 하늘을 나는 신부를, 김기덕의 파란 대문 속에서 에곤 실레를 연결시키고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은 영화적 시각, 미술적 시각도 아닌 새로운 관점의 전환이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지적 재미와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잡지에 연재된 글이니만큼 너무 전문적이거나 난해하지 않고 적당하게 읽는 재미도 있고요. 영화를 봤거나 미술 작품을 아시는 분들은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들을 상상을 하거나 유추해가면서 읽으면 더욱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작품이나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도 책 속의 영화 장면과 미술 작품 사진이 잘 매칭되어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사진과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포인트들을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어서 이 또한 이 책을 읽는 재미를 가중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 초판이 2005년도라 그 이후에 나온 영화들에 대해서는 담을 수 없지만 이 책에 소개된 작품들이 지금으로선 고전으로 소개되고 있는 영화들인데요. 책 읽기와 연계해서 한번 정주행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2편, 알모도바르의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이 소개된 1부, 사랑, 붉은 옷을 입은 여자들의 운명과
영화 바그다드 카페가 소개된 3부, 여인 중 마술처럼 꽃피는 여성들의 즐거운 세상, 퍼시 애들런의 바그다드 카페와 베르난도 보테로 이렇게 두 챕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여자들의 운명, 알모도바르의 내 어머니의 모든 것과 마크 로스코. 지금 활동 중인 감독 중 멜로드라마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이 아마 페드로 알모도바르일 것이다. 키치와 고급 예술의 양면을 모두 담고 있는 그의 독특한 드라마를 일컬어 알모드라마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다. 그만큼 감독은 대중적인 인기와 더불어 비평적인 인정까지 받고 있다. 동성애자, 성전환자, 목장 도착자 등 성에 관한 온갖 종류의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의 드라마들은 우리의 전통적인 성 역할과 경계를 뒤흔든다. 그런데 감독의 이런 독특한 인물들은 과거에는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밝은 태양 아래 나와 수많은 대중들과 함께 소통한 첫 드라마가 바로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이다. 아방가르드 미술의 인용. 내 어머니의 모든 것에 나오는 여성들은 모두 붉은 옷을 입고 있다. 마뉴엘라는 트루먼 커포티 같은 작가가 되기를 꿈꾸는 아들과 함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체를 보러 간다.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다. 영화 내내 붉은 옷을 입고 등장하는 마누엘라는 이날도 붉은 옷을 입고 있는데 바로 그날 아들은 블랑시 역을 맡은 배우의 사인을 받으러 뛰어가다가 불행하게도 자동차 사고로 죽는다. 이 장면처럼 붉은 옷을 입은 여성의 운명을 잘 표현한 부분도 없을 것 같은데 감독 말대로 붉은색은 정열과 고통을 동시에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붉은색은 강렬한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피를 흘리는 고통까지 표현한다는 것이다. 알모도바르의 여성들은 사실 모두 붉은 옷을 입는 운명에 놓여 있다. 알모도바르가 전후의 아방가르드, 특히 팝 아트에 깊은 사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너무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영화의 입구 크레딧은 마치 앤디 워홀의 실크 스크린을 보듯 노랑, 빨강, 분홍의 강렬한 색깔들로 디자인된 팝 아트적 그림으로 장식되고 이제 이 수법은 감독의 클리셰가 됐다. 마누엘라가 붉은색 코트를 입고 대형 연극 포스터 앞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는 장면은 알모도바르가 또 다른 팝 아티스트 로이 리텐슈타인의 그림을 인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화가의 대표작 가망 없는 또는 리본을 단 소녀처럼 인쇄의 망점이 드러날 정도로 포스터의 여배우는 지나치게 확대돼 있다. 붉은색의 추상화가 로스코. 색깔로 감정을 표현한 아방가르드 화가로는 마크 로스코가 대표적이다. 화가는 자신이 추상 표현주의자의 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을 아주 싫어했지만 평자들은 추상 표현주의 중 액션 페인팅의 극단적인 반대 세력을 컬러필드 페인팅이라고 이름 붙였고 로스코를 그 대표자로 설명했다. 그의 그림은 2등분 혹은 3등분 된 평면을 두세 가지 컬러로 색칠한 아주 단순한 추상화들이다. 여성들의 열정과 고통이라는 테마에 집중한 알모도바르는 로스코의 붉은색이 이 지배적인 추상화를 실내 벽에 장식하는 데 이용한다. 마누엘라가 배우들을 만나러 무대 뒤로 가는 복도의 벽은 붉은색과 흰색으로 칠해져 있고 이는 화가의 작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의 기본 감정을 오로지 색깔로만 표현하려고 했던 화가는 말년의 깊은 우울증에 빠졌는데 결국 1970년 뉴욕의 작업실에서 손목 동맥을 잘라 자살한다. 자, 다시 한번 로스코의 대표작 무제. 흰색과 붉은색 바탕에 짙은 붉은색, 검은색, 오렌지색, 노란색을 주목해보자.
내 어머니의 모든 것 속에 나오는 여성들의 열정과 고통이 더욱 절절하게 묘사된 것 같지 않은가? 화가는 침묵이 감정 표현에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곧 추상이 구상보다 더 정확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마술처럼 꽃피는 여성들의 즐거운 세상. 허시 애들런의 바그다드 카페와 베르난도 보테로. 허시 애들런 감독은 독일 출신이다. 하지만 1970년대에 뉴 저먼 시네마를 이끌었던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빈 벤더스 등과는 미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거의 관계없는 인물이다. 애들러는 형식적 스타일에 집착하는 신미주의자에 가깝다. 그의 영화는 시대의 문제를 고민하는 정치적 긴장은 없는 듯 보인다. 출세작 바그다드 카페로 주로 몽환적인 이미지 덕택에 주목을 받았다. 사막의 노란색과 갈색 톤이 비서는 외롭고 마법적인 세계는 이 영화가 지금도 적지 않은 팬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다른 문화 사이의 충돌과 화해. 그러나 영화의 체면을 거는 듯한 취한 이미지 뒤에는 예사롭지 않은 문제들도 숨어 있다. 영화가 전적으로 아름다움만 추구한 탐미적인 작품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 영화는 다른 문화 사이의 만남에 관한 관찰이다. 살이 엄청 찐 독일인 중년 여성이 미국을 여행하던 중 남편과 다투다가 혼자 차에서 내려 무작정 걸어간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는 남편과 안 살 듯이 앞으로만 걷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라스베이거스 근처 모하비 사막 위의 한적한 도로. 홧김에 남편을 떠난 것은 좋은데 아무래도 무작정 걷기에는 불안해 보이는 곳이다. 이런 한적한 곳에 도무지 손님이라고는 올 것 같지 않은 지저분한 카페가 하나 있다. 집주인은 깡마른 흑인 여성 브렌다. 집안의 모든 잡일은 그녀의 몫이고 남편은 게으름뱅이처럼 보이며 아들은 하루 종일 피아노만 치고 딸은 동네 건달들과 놀기 바쁘다. 브란다는 카페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 고래고래 악을 쓰며 식구들을 닥달하지만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게다가 이날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를 더 이상 듣기 싫다며 떠나버렸다. 브란다는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일상을 혼자 떠받치며 버티고 있는데 힘을 쓰면 쓸수록 이상하게 눈에 눈물이 난다. 그냥 포기하고픈 심정이 굴뚝 같은 브란다가 카페 앞에 앉아 있는데 자기처럼 눈물인지 땀인지를 얼굴에 줄줄 흘리는 독일 여성 야스민이 방을 구한다며 이곳에 찾아왔다. 지나치게 살이 찐 야스민은 먼지 나는 사막에 어울리지 않게 검정색 정장에 중절목 같은 모자까지 쓰고 있다. 첫눈에 봐도 구대륙 유럽에서 온 골치 아픈 손님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받기는 했지만 빨리 떠났으면 하는 게 브란다의 속마음이다. 이렇게 남자를 버린 백인 여자 야스민과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흑인 여자 브란다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두 여자는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해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한 상처의 순간에 만났건만 소통을 하기에는 제법 긴 시간이 걸린다. 야스민은 흑인을 처음 봤는지 브란다를 보며 식인종을 떠올리고 브란다는 야스민이 유럽의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마녀 같다고 생각한다. 두 여성이 문화의 벽을 넘어 우정의 관계로 발전하는 데 계기가 되는 게 마술이다. 야스민에 대한 브란다의 마녀 이미지가 결코 엉뚱한 것은 아닌 셈이다. 야스민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샀는지 선물용 마술 세트를 갖고 있다. 시간도 보낼 겸 심심풀이로 독일인답게 꼼꼼히 설명서를 읽어가며 마술을 하나둘 익힌다. 카페 손님들에게 간단한 마술을 보여주자 손님들은 아주 좋아하고 브란다도 호기심을 보이며 드디어 야스민에게 마음을 연다. 동화적인 관능미 보테로의 뚱뚱한 여성. 야스민은 콜롬비아의 화가 베르난도 보테로의 인물들처럼 온몸에 살이 쪄서 동글동글해 보인다. 살찐 야스민을 본 뒤 계속
호감을 보이는 남자가 루스 콕스타. 왕년의 서부극에서 악당으로 이름을 알렸던 잭 팰런스가 노인이 돼서도 카우보이 구두를 신은 채 야성미를 과시하며 야스민 곁을 맴돈다. 그는 한때 할리우드에서 세트에 그림을 그리던 화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카페 옆에 이동버스를 주차해놓고 여전히 서부의 방랑자처럼 살고 있다. 하긴 잭 팰런스가 주택가의 어떤 집에 정수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할 것이다. 야스민이 마술로 브렌다의 벽을 무너뜨렸다면 루디는 바로 그림으로 야스민의 경계를 허문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걸려있던 빛이 반짝이는 환상의 풍경화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는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바로 루디라는 것이다. 루디는 초상화를 그리고 싶다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그녀에 대한 호감을 드러낸다. 영화 속에서 루디는 모두 8개의 초상화를 그린다. 그 초상화 속의 야스민은 딱딱한 검정색 정장을 입고 경계의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다음에는 검은색 윗옷은 벗고 가벼운 흰 셔츠 차림으로 화가 앞에 앉아있다. 루디는 보테르의 그림 속의 여자들처럼 야스민에게도 한 조각씩 칼질이 나 있는 과일이나 혹은 달걀 같은 것을 들게 한다. 야스민의 옷은 점점 가벼워지고 속옷 차림으로 앉아있던 그녀는 어느새 가슴을 모두 드러내고 앉아있다.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진전이 그림 속의 그녀의 옷차림으로 잘 상징화되어 있는 것이다. 마침내 마지막 초상화는 야스민의 누드화가 된다. 지금은 마약 거래지로 유명한 콜롬비아의 메델린 출신인 보테로는 스페인 유학 시절 유럽의 르네상스 화가들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았고 멕시코에 머무는 동안 그곳의 벽화에 매혹되었다. 그의 그림은 콜롬비아 본래의 식민주의 화풍에 르네상스와 멕시코의 전통이 더해진 것으로 종종 설명된다. 화가는 처음부터 그림의 대상들을 통통하게 부풀어 오른 듯 그린 것은 아니고 1964년 뉴욕 전시회 때 그곳의 팝 아트를 본 뒤 통통한 그림들을 하나씩 발표하기 시작했다. 여성 공동체의 즐거움. 마치 캐리커처를 그리듯 인물의 특징을 아주 단순화시킨 뒤 통통한 육체의 살에서 풍기는 야릇한 관능미와 동화적인 세상을 한데 묶은 게 보테로 그림의 특징이다. 그런데 야스민이 바로 그런 인물이다. 야릇한 관능미와 마술을 하는 동화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다. 이런 야스민이 브란다와 손잡고 지저분한 카페를 손님들이 넘쳐나는 카페로 만들 때 영화는 여성 공동체에 대한 찬사로까지 비칠 정도로 즐거운 분위기를 낸다. 두 여성은 세상의 중심에서 남자들이 비춰주는 조명을 온몸에 받으며 자신들의 행복을 노래하는 것이다. 오늘의 책 읽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창호 작가님은 저도 일 때문에 외국으로 떠나오기 전 개인적으로 몇 번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요즘은 어떤 영화들을 보세요? 라고 제가 여쭈어 보았거든요. 그때 작가님께서 최근 개봉된 작품들은 잘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인지 제가 여쭤봤더니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지금은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저도 그때는 잘 와닿지 않았던 그 답변이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특히 요즘처럼 너무나 많은 OTT와 인터넷을 통한 드라마와 영화의 홍수시대에 살다 보니 정말 와닿는 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란 정말 제한된 자원 중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그럴수록 정말 좋은 영화 한 편, 좋은 글 한 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화를 소개해주는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있고요. 그림을 설명해주는 또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한창호 작가님의 이 책만큼 영화와 미술을 다루면서도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생각할 여지를 주는 책이나 컨텐츠는 이 시대에도 희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오늘 조금 길게 책에 대한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모두 좋은 책 읽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